묘령의 별당아씨. 때는 조선시대 여름 끝자락 무렵의 저녁이었다.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깃들 무렵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손이 있었다. 이 길손은 시골 총각으로 멀리 집을 떠나 돌아오는 가을에 있을 묵과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었다. 그때 그의 뒤를 따라 그다지 큰 행차는 아니지만 꽃가마를 맨 행렬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도 이 가마를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주막이 나오자 가마가 멈추는 것이었다. 얘들아, 여기서 목 좀 축이고 잠깐 쉬어가자. 가마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가마꾼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마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하인들은 주막으로 들어가고 가마는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저 고운 음성의 주인은 필경 대갓집 규수일 거야. 목소리가 낭낭하니 황홀하도록 아름답겠지? 가마꾼들을 저렇게 생각해주는 걸 보면 마음씨야 더 말할 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시골 총각은 한참 만에 떠나는 가마의 뒤를 다시 따라갔다. 고개를 넘어가자 어마어마한 돌담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고 그 대문 앞에 가마가 멈추는 듯 하더니 그 큰 대문을 열고 일행이 들어가 버렸다. 뒤를 따르던 시골 총각은 닭 쫓던 개마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혹시나 그 가마를 탄 여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는데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발길을 돌린 총각은 사방이 캄캄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야박한 한양이심에 초라한 시골 나그네를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빛이 아롱거렸다. 총각은 불빛을 찾아가니 머리가 해끗한 노파가 초가집 부엌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총각은 반가워하며 할머니, 이 근처에 묵어갈 만한 주막이 있나요? 주막은 이 근방에는 없고 여기가 팥죽집인디 하룻밤 묵고 가시오. 총각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가 팥죽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총각은 아무 말 없이 개는 감추듯 팥죽을 먹어치운 후 한 그릇을 더 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또 부엌에서 팥죽을 한 그릇 가져왔고 총각이 다 먹자 수다스럽게 물었다. 사는 곳이 어딘지 왜 한양에 왔는지 물었다. 총각은 착한 구석이 있어 대답을 했다. 저는 함경도 함흥에서 왔고요. 어머니를 일찍 겨이고 홀아버지를 모시고 숯도 굽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할 속이뿐이지만 천구석에만 있자니 앞길이 막막해서 아버지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가을에 있을 과거를 보러 왔습니다. 그랬구먼.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뒤부터 이렇게 팥죽 장사를 하게 되었다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시골 총각은 불현듯 아까 보았던 여인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느 대갓집 교수인지 알아보고 싶어 할머니에게 오늘 겪은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오호라, 그게 바로 누군고 하니 장안에서 쩡쩡 울리는 김판서댁 맏며느리라오. 무슨 까닭인지 혼례를 지내고 얼마 안 되어 김판서의 맏아들, 그러니까 신랑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그 신랑은 신부에 비해 퍽 어렸지요. 꼬마 신랑이 없어지니 하늘로 날아갔다는 둥 산신령이 데려갔다는 둥 뜬 소문이 일었다오. 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요 몇 달 전에 송장이 없는 장사를 지냈다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는 길일게요. 노파는 자기 이야기에 신바람이 나서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참 색시야 흠잡을 데 없이 예뻤고 신랑도 나이는 어렸지만 똑똑해서 나라의 촉망이 컸었다오.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자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딸기 울어 동이틀 무렵에는 이미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총각이 노파의 양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산으로 쏘다니면서 활을 쏘고
무술을 갈고 닦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고 무술 연마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달리 총각은 일찍 집으로 돌아와 누웠다. 얘, 너 어디 아프냐? 노파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총각은 아무 대답도 않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렇게 한 달이 넘으면서 그의 모습은 추체해질 대로 추체해졌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노파는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지만 백방이 무효였다. 어느 날 밤 노파의 꿈에 도사가 나타나 아들을 보더니 이 병은 마음의 병이요. 침착하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시구려. 대체 무슨 병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게 바로 상사병이라오. 노파는 아침에 도사의 말대로 총각에게 다가가 걱정거리를 말해보라고 했고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 실은 그간 화를 메고 산길을 오를 때마다 김판서대 후원이 보이는 뒷동산에서 그 맏며느리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후원 연못가에서 그 맏며느리가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지요. 그 후 어인 까닭인지 김판서대 맏며느리가 잊혀지지 않고 이루지도 못할 처지이니 제 모습이 서글프고 한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얘기 끝에 총각은 엉엉 울었다. 노파는 안방에 돌아와 생각했다. 이웃에 사는 갓난이나 4월이라면 모를까. 건세 가인 김판서댁 맏며느리를 사모하다니. 게다가 그 며느리는 수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구먼. 허나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이왕 죽더라도 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곳에서 죽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인 게야. 이렇게 생각한 노파는 총각을 위해 밤낮으로 궁리를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침 노파의 수양딸이 김판 서댁 후원 계집종으로 있어서 그를 만나 죽도록 애걸을 했다. 수양딸은 총각에게 여장을 시켜 후원 연못가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뒤부터는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어 맏며느리를 만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되든지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겠구먼. 이렇게 말한 노파는 젊었을 때 입던 옷으로 총각에게 여장을 시켰다. 그랬더니 그가 날아누워서 여인되다가 살결이 휘어서 남자로 보이진 않았다. 총각은 그리던 그 여인을 만난다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갑자기 웬 도령이 나타났다. 손목에 동아줄이 층층 감겼고 얼굴에는 혈흔이 낭자해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도령에게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 같아 지켜보았더니 생각한 대로 자신에게 다가와 엎드려 절을 하고 입을 열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원한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부디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만일 일만 성사된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김판서댁 별당에 가실 때 부디 잊지 마시고 화를 가지고 가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말을 마친 도령은 홀연히 사라졌고 총각은 잠을 깼다. 거참 이상한 꿈이네. 총각은 중얼거리며 활과 화살을 준비했다. 날이 밝자 아침밥을 오랜만에 먹게 되었다. 짝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생각을 하니 입맛이 돌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수양딸이 와서 총각을 데리고 갔고 김판 서댁 뒷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하품을 하며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문을 열어주어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후원 별당으로 잠입하다니. 수양딸은 조심하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여장을 한 총각은 별당 옆에서 며느리가 언제 나올까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별당 앞에는 꽤나 큰 연못이 있었는데 작은 배 한 척이 건너편에 두둥실 떠 있었다. 뭐 하는 배인지 이 밤중에 떠 있는 거지.
총각은 그리움에 지쳐 털썩 주저앉아 나무에 기댔다. 밤도 깊어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 달을 보니 여인 생각이 더 간절해져서 총각의 가슴은 또다시 벅차올랐다. 밝은 달빛의 벌레 소리는 총각의 마음을 한층 외롭고 구슬프게 했다. 그는 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수양딸이 일러준 방을 바라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시간이 흘러 미풍이 불어와 수풀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고 달이 구름에 가려지자 사방이 어둠침침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쿵소리와 함께 시커먼 그림자가 담을 뛰어넘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주저없이 별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림자가 별당으로 들어가자 문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아니, 저 그림자는 분명 외간 남자다. 총각은 나무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꿈이 산산이 깨지는 듯한 마음에 총각 입에서 효우하고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 깊은 질투의 한숨은 총각의 가슴을 태울 듯했다. 정숙한 여인이라 믿었던 저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내통을 하다니. 아, 내가 저런 여인을 그토록 그리워하며 알았단 말인가. 총각은 목숨을 내건 사모의 감정이 삽시간에 무너졌고 배신감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부드득 갈며 화살을 뽑고는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랜 기간 무술 훈련을 한 나머지 병중이어도 그 실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문에 비친 남자의 그림자를 겨냥한 뒤 활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고요한 어둠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퍽 소리와 함께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잠시 후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당황한 듯 바깥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총각은 이런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 한참 만에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와 사방을 살피더니 큼직한 짐새 뭉치를 차례로 들고 나와 마루 밑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총각은 더 머무를 필요가 없어 지체 않고 담장을 넘어 노파의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온 그는 그제야 식은땀에 푹 젖은 자신을 돌아보며 한숨 지었다. 참 요망스런 계집이구나.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총각은 그런 계집인 줄 모르고 끙끙 앓아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였다. 시간이 지나 묵과 시험을 보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인에 대한 놀라움과 피곤에 절어 아직 병색이 가시지 않은 총각에게 노파가 말했다. 아들아, 건강이 제일 중하니 이번에는 시험을 보지 말고 몸을 추스리려무나. 노파는 한사코 과거 응시를 말렸으나 총각은 그 며칠간 잠시도 쉬지 않고 과거를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윽고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다. 총각에게는 번듯한 말 한 필이 없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던 총각은 그만둘까 하고 생각하다가 새벽녘에야 언뜻 잠이 들었다. 그때 꿈에 지난번 도령이 또 나타난 것이었다. 얼마 전 제 원수를 갚아주시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집 맏아들인데 원통하게 죽은 고은입니다. 원수를 갚을 길이 막연했는데 당신의 힘으로 원운이 풀렸으니 그 은혜를 어이 갚아야 할지. 이번 묵과 시험은 제가 작은 힘이나마 도와드릴 것이니 용기를 내시어 꼭 응시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고 도령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난 총각은 왠지 힘이 절로 솟는 듯했다. 노파는 어렵게 비루먹은 노새를 준비해 주었다. 노새는 작고 볼품이 없어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나 총각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한편 훈련원에는 팔도강산 구석구석에서 내로라 하는 용맹을 날린 무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묵과 시험에 응시하는 무사들은 풍채들이 당당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말들도 튼실해 보였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관중들이 떠들썩했다. 그때 수부에서는 각 도 무사의 명단을 시험관에게 올리기 위해 접수를 끝내려고 하는데 초라한 차림의 총각이 창백한 얼굴로 노새를 타고 와서 이름과 출신도를 소리 높여 외쳤다. 시험관들은 이상한 차림의 총각을 서로 맞기 시작했고 관중과 세종임금도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를 보는데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며 노새를 타고 왔으면 무엇이 어떻단 말이냐. 어서 시험을 시작하라. 이렇게 해서 총각은 말석을 배정받고 시험이 시작되었다. 경상도 출신으로 장대한 기골과 품이 그럴듯한 무사가 관역에 화살 5개를 맞춰 거의 활쏘기의 우승은 문제 없어 보였다. 그러던 차에 총각이 쏜 5개의 화살이 연방 관역을 명중했다. 활을 다루는 품이 묘한 술법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다. 아니 저런. 두 번째 순서는 뛰어노는 개의 목에 달린 방울을 쏘아 마치는 것으로 화살은 단 2개만 주어졌다. 많은 응시자들이 화살을 쏘아댔지만 모두 실패했고 경상도무사가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운 좋게 방울을 마쳤다. 이윽고 초라한 노새에 몸을 실은 총각이 당당하게 나타났다. 아무리 궁술이 뛰어나도 저 노새로는 명중하기는 힘들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루한 노새가 이리저리 날개를 단 듯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각도 이번만은 미심쩍었지만 노새의 기백에 용기를 얻어 마구 개를 쫓았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기를 내세요.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눈을 감고라도 쏘기만 하면 틀림없이 맞힐 겁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다. 이 말에 총각은 또 한 번 용기 100배에서 화살을 쏘았다. 개는 방울이 달린 목걸이를 저만큼 떨어뜨리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의 아우성을 보냈다. 총각은 수많은 무사를 물리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다. 세종도 친히 총각을 가까이 불러 도검을 하사하고 수의훈련 도사마의 직위를 내리며 몹시 기뻐했다. 한편 신임 도사마는 생각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은 분명 꿈속도령의 도움 때문이다. 신임 도사마는 행장을 수습하고 국정을 도맡아보는 김판 서댁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에 여인으로 변장해 가슴을 졸이면서 들어가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쳤던 자신을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다. 김판서는 정중하게 도사마를 맞이했다. 그때 신임 도사마가 김판서에게 부탁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 별당에 있는 연못을 퍼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연못을 다 퍼내면 자연스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김판서는 인부 수백을 부려 연못을 퍼내기 시작했다. 이 일을 보고 있던 소복한 맏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을 퍼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집안까지 들먹이며 시아버지에게 연못을 퍼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김판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연못은 그 다음날 오후에야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임 도사마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연못에 들어가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인부를 불러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아이고 머니나. 연못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인부들이 들어올린 것은 큰 돌에 묶인 어린아이 송장이었다. 오래된 송장이었으나 그다지 상하지 않아 있었다. 뜰에 멍석을 깔고 안치시킨 다음 김판서를 불러 누구인지 봐달라고 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여기서 나오다니. 깜짝 놀란 김판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송장이 바로 행방을 몰랐던 아들의 시체였던 것이다. 그때 도마사가 말했다. 인부들은 듣거라. 마루 밑을 뒤지거라. 인부들은 별당 대청 밑을 뒤졌더니 짐꾸러미 3개가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토막난 시체였다. 도사마가 대청에 올라가 좌정한 다음 호령했다. 여봐라. 별당 큰 자부를 불러오너라. 불려나온 만 며느리의 새파란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신임 도사마는 어지간히 독살스러운 계집이라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내 죄상을 알렸다. 맏며느리는 대답이 없었다. 영문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내용을 모르는 시아버지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찌 대답이 없느냐. 어서 죄상을 낱낱이 구하라.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성이 난 신임 도사마가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령을 하니 그제야 여인은 입을 열었다. 나이 어린 신랑에 불만이 많았던 새색시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시집 오기 전에 알고 지냈던 남자는 그녀를 잊지 못해 시집을 온 뒤에도 별당으로 숨어들었다. 차차 시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런 만남을 어린 남편이 알까봐 불안해졌다. 두 사람의 있을 수 없는 치정은 드디어 어린 신랑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맏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해한 경위를 말했다. 좌초지종을 듣고 있던 김판서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 마당을 돌았다. 이 소문은 장안에 쫙 퍼졌고 신임 도사마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그는 김판서의 청으로 그의 양아들이 되었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온 것은 물론이고 수양 어머니인 팥죽 할멈도 크게 덕을 받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